안녕하세요. 저는 무뚝뚝한 남편과 반평생을 넘게 살아온 60대 주부입니다. 평생을 큰 욕심 없이 그저 남들 사는 만큼만 살면 된다는 마음으로 지내온 사람이죠. 하지만 얼마 전 믿을 수 없는 사건을 하나 겪으며 저는 그 평범한 삶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뒤늦게야 깨닫게 됐습니다. 남편은 원래 처음 만날 때부터 살가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결혼하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했지만 30년 넘게 살면서도 성격에 변함이 없었죠. 젊었을 적엔 그런 무뚝뚝함이 서운해 몇 번이고 다투기도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저도 남편의 성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듯 표현이 서툰 사람도 있는 법이라고 저 자신을 다독이며 살아왔죠. 그런데 그런 무뚝뚝한 사람이 유일하게 표정을 풀고 활짝 웃는 순간이 있었으니 바로 아들과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갓 30이 넘은 아들은 저희 두 사람의 하나뿐인 핏줄이었어요. 남편과 나이 차이가 30년도 넘게 나지만 둘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내며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주말이면 새벽부터 등산화를 챙겨 신고 함께 산에 오르고 돌아오는 길엔 늘 단골 국밥집에 들러 낮술 한 잔을 나누고 돌아왔죠. 저도 가끔 따라 나설 때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 둘 사이에 제가 낄 틈이 없다는 걸 느끼곤 했어요. 그렇다고 서운하기보다는 그저 신기하고 흐뭇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마치 쌍둥이처럼 닮은 얼굴로 나란히 국밥을 떠먹는 부자의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돌이켜보면 사춘기를 지날 때도 취업 준비로 마음고생이 심할 때도 아들의 하소연을 가장 먼저 들어준 사람은 제가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 있냐고 물으면 아들은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괜찮아 엄마,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잘할게. 그냥 대충 그런 말로 얼버무리며 넘어가던 아들이 남편 앞에서는 속마음을 술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살짝 서운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부자 사이가 돈독한 게 은근히 뿌듯하고 보기 좋았어요. 외모도 많이 닮은 두 사람이 성격도 비슷해 말이 잘 통하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남편 못지않게 무뚝뚝하던 아들의 낯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늘 텔레비전만 끼고 살던 녀석이 식탁에 앉아서도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집에만 오면 방문을 닫고 몇 시간씩 전화통을 붙들고 살더라고요. 아침에 집에서 나서는 옷차림도 예전과 달리 신경 쓴 티가 역력하게 났습니다. 저는 아들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슬그머니 남편을 향해 말했어요. 여보, 오늘 우리 아들 얼굴 봤어? 얼굴? 왜? 아니, 요즘 애 얼굴에 화색이 돌잖아. 옷도 못 보던 옷인데 주말에 사온 것 같더라고. 제가 언제 지 손으로 옷 사 입은 애야? 나이 30 넘도록 내가 사다 주는 거 그냥 대충 걸치고 다니던 애잖아. 제가 넌지시 운을 떼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픽하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눈치챘어? 나도 알아. 만나는 여자 생긴 것 같더라고. 당신이 보기에도 그렇지. 그럼 어떤 애인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궁금하지도 않아? 궁금하긴 뭘 궁금해. 우리 아들이 알아서 괜찮은 애 만나겠지. 요즘은 그런 거 부모가 먼저 캐물으면 안 돼.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애한테 꼬치꼬치 물어보면 부담스러워서 아예 입 닫아. 때가 되면 지가 알아서 말하겠지. 우린 그냥 모르는 척 기다려주면 돼.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저를 단속했습니다. 저도 그 말이 맞다 싶어 더는 캐묻지 않기로 했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답답한 마음이 들어 하루라도 빨리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그래도 30을 넘긴 아들이 여자를 만난다는 건 반가운 일이라 은근히 마음이 들떠 기분 좋은 며칠을 보냈습니다.
남편도 정년까지 무탈하게 회사 생활 잘할 것 같고 가족 모두 건강하니 솔직히 그맘때 저는 더 바랄 게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다만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아들의 결혼 문제였는데 어쩌면 그 일도 술술 풀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콧노래가 절로 나오더군요. 헌데 사람 사는 게 어디 그렇게 순탄하기만 한가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저의 소소한 행복을 깨뜨리는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아마 저녁 찬거리를 다듬고 있을 때였을 거예요. 갑자기 조용하던 집안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시간에 벨을 누를 사람이 없어 의아한 마음으로 문을 여니 익숙한 얼굴의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서 있더군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죠. 어머, 안녕하세요. 근데 저희 집엔 갑자기 무슨 일로... 저는 혹시나 층간소음 문제 같은 얘기를 꺼낼까봐 괜히 긴장했습니다. 나이 들다 보니 잠이 없어져 가끔 좀 이른 시간에 청소기를 돌리곤 했는데 그게 찔렸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상대의 입에서는 제가 미처 예상치 못한 말이 돌아왔어요. 어이 사모님, 이거 남편분이 아침에 주차장에서 흘리고 가신 것 같아서요. 오늘 제가 좀 바빠서 이제야 전해드리네요. 경비 아저씨 손에 들린 것은 다름 아닌 자그마한 여성용 손가방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멈칫했어요. 네? 이게 저희 남편이 흘린 거라고요? 확실해요, 아저씨? 아이 그럼요. 오전에 차량 내부 잠깐 정리하시는 것 같더니 조수석 쪽에서 뭔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얼른 불러 세웠는데 못 들으셨나 그냥 가시길래 가지고 있다가 이제야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모자를 슬쩍 들고 인사한 뒤 엘리베이터에 올랐죠. 저는 경비 아저씨가 돌아간 뒤에도 현관 앞에 한참을 못 박힌 듯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흘렸다는 여자 손가방은 분명 제가 처음 보는 물건이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여자 물건이 남편한테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불길한 일이었죠. 저는 숨을 몰아쉬며 가방을 든 채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이 사람이 왜 여자 가방을... 그 물건이 아닌 게 확실한데... 저는 도저히 가방 안을 살펴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성적으로 고민은 했어요. 열어볼까 말까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다시 내려놓길 반복하며 갈등하기도 했죠. 그러다 결국 참지 못하고 조심스레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큰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화장품 가방 크기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안에는 립스틱 2개와 선크림이 들어있더군요. 스킨 샘플과 머리끈 같은 소소한 물건들도 있었어요. 그때 맨 아래 비닐에 곱게 쌓인 무언가가 손에 잡혀 꺼내보다 화들짝 놀랐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난 임신 테스트기였기 때문이죠. 이게 뭐야? 뭐 이런 걸 들고 있어? 저도 모르게 허공을 향해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식은땀까지 흘렀습니다. 30년 넘게 한 입을 덮고 산 남편의 차에서 떨어졌다는 낯선 여자의 가방에서 왜 그런 물건이 나온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손주 볼날을 기다릴 나이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애를 만들었을지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시간이 흘러갔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밥을 안 치다 말고 또 가방을 꺼내보길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현관에서부터 그 가방을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당신 이건 뭐야? 당신이 주차장에서 흘렸다던데? 한데 그 가방을 본 순간 남편의 낯빛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그러더니 다급하게 손을 뻗어 가방을 빼앗듯 낚아채려 하더군요. 이리 줘! 그거 내가 갖고 있을게! 하지만 전 잽싸게 가방을 몸 뒤로 감추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뭔데 그래? 왜 이렇게 당황해? 당황은 무슨... 그냥 남의 물건이니까 그렇지. 내가 잠깐 맡아준 거야. 남의 물건? 누구 건데? 왜 당신이 여자 가방을 맡아줘? 그건 몰라도 돼.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리 내놔.
남편은 대답을 얼버무리며 자꾸 손을 뻗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말을 못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 립스틱에 화장품에 거기다 임신 테스트기까지 들어있었다고. 뭐라고? 뭐가 들어있어? 남편의 얼굴이 대번에 더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다시 언성을 높였어요. 아이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 왜 자꾸 캐물어? 아이 사람 피곤하게 이러지 마. 제가 30년 넘게 부부로 살아오며 남편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소리치는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았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혀 멈칫했습니다. 남편은 그 잠깐을 놓치지 않고 가방을 억지로 낚아채더니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죠.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며 숨기려 든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오랜 세월을 함께한 남편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지는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출근 준비를 하더군요. 하지만 전 그 가방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밥상도 차리지 않고 다시 물었어요. 당신 어제 일 그냥 넘어갈 생각하지 마. 나 밤새 한숨도 못 잤어. 남편은 옷을 갈아입다 말고 한숨을 쉬더니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어제 너무 놀라서 그랬는데 사실 별거 아니야. 우리 회사 직원 가방이야. 회사 직원? 근데 그게 왜 당신한테 있는데? 외근 나가는데 그 직원이 내 차를 같이 탔거든. 근데 내리면서 가방을 두고 내렸는지 조수석 밑에 떨어져 있더라고. 나도 몰랐다가 나중에 발견하고 돌려주려던 참이었어.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숨기려고 했어? 그야 여자 직원 가방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이상하게 보일까봐 그랬지. 당신이 오해할까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왜 무조건 내놓으라고 소리부터 질러? 놀라서 그랬다니까. 별일도 아닌데 당신이 자꾸 캐물으니까 답답해서 그런 거야. 아침부터 계속 이럴 거야? 그만하자, 응? 남편의 설명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어요. 회사 직원의 가방이라면서 그 직원이 누구인지 어느 부서 사람인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남의 물건을, 그것도 여자 직원의 가방을 잠깐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까지 낯빛이 하얗게 질리고 언성을 높였다는 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어요. 그 직원 이름이 뭔데? 나도 알 만한 사람이야? 왜 계속 말을 못해? 당신이 알아서 뭐하게. 그냥 아래 직원이야. 자꾸 캐묻지 좀 마. 어떻게 안 물어? 그 가방 안에 뭐가 있었는지 잊었어? 가방 주인이 임신한 게 분명하잖아. 임신했으면 그게 뭐? 당신 나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 나 당신 남편이야. 남편이 눈을 부릅뜨며 묻는 말에 뜨끔하긴 했습니다. 정말 그냥 상관없는 직원 가방인가? 설마 바람 피운 사람이 저렇게나 당당하겠어? 남편이 오랜 결혼 생활 중에도 곁눈질 한번 한 적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기에 설마 하는 마음도 큰 게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개운치 않은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지,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는 말이 괜히 있겠어? 원래 잘못한 사람일수록 더 큰 소리 치는 법이잖아. 제가 이런저런 생각으로 갈등하고 있을 때 남편은 서둘러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갑갑한 마음에 그 뒤통수에 대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어요. 왜 그 직원 이름조차 말하지 못하는지, 왜 그토록 당황하며 가방을 빼앗으려 했는지 시원한 답은 끝내 얻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을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는 모습만 봐도 신경이 곤두서고 야근이나 회식이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졌어요. 장을 보러 나갔다가도 진열대에 립스틱만 보면 저절로 걸음을 멈추곤 했죠.
그래도 티가 나게 쌈박질을 할 수는 없었어요. 다 크다 못해 곧 결혼할지도 모를 아들 앞에서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 소리 내거나 남편을 잡돌이하는 대신 조용히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전 느낌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맘때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멍하니 있는 날이 많았고 밥을 먹다가도 문득 젓가락질을 멈추고 딴 생각에 잠기거나 휴대폰을 손에서 떼지 못하며 뭔가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점점 초조해졌고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남편의 휴대폰이 울리면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눈길이 갔어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슬쩍 몸을 돌려 화면을 가렸고 전 애써 못 본 척 젓가락질을 이어갔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일들이 모두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더군요. 그래도 저는 아들 앞에서 아무 내색도 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어요. 집안에 들이운 불길한 그림자가 아들에게까지 옮겨가는 건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갑자기 안 하던 행동까지 하며 의심이 더 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멀쩡히 퇴근하고 돌아왔다가 갑자기 한밤중에 외출하겠다고 나선 거죠. 저는 서둘러 겉옷을 챙겨 입는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뭐해?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게? 그냥 바람 좀 쐬고 올게. 이 시간에 무슨 바람을... 나갈 거면 잠깐만 기다려. 같이 가게. 뭐? 아니야. 나 혼자 좀 걷고 싶어서 그래. 회사 일 때문에 신경 쓸 게 많아서 금방 올게. 그러더니 제가 따라 나설까 봐 긴장한 듯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산책을 나가는 사람치고 걸음이 너무 빨랐습니다. 그러더니 걸어가는 대신 곧장 차를 몰고 어딘가로 떠나버렸어요. 창밖으로 멀어지는 자동차 불빛을 보며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걷고 싶다던 사람이 차를 가지고 어딜 가는 거지? 역시 수상해도 너무 수상해. 그날 밤 남편은 나간 지 2시간이 넘어서야 돌아왔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고 물었더니 그냥 걷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다며 얼버무리더군요. 옷깃에서는 밤바람 냄새와 함께 낯선 담배 냄새 비슷한 것이 옅게 풍겨왔습니다. 남편은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인데 당연히 이상했죠. 하지만 집에 아들이 있어 더는 캐묻지 못하고 마음속에 의문만 켜켜이 쌓여갔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은 저녁에 종종 겉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많을 때는 일주일에 3-4번씩 그랬죠. 이유를 물으면 늘 비슷한 대답만 돌아왔어요. 답답해서 바람 좀 쐰다니까. 운동 삼아 좀 걷다 올 거야. 한 번은 제가 넌지시 따라 나가려고 하자 남편은 눈에 띄게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됐어. 당신은 집에서 쉬어. 나 혼자 갔다 올게. 빨리 휙 돌다 올 건데 누가 같이 있으면 번거롭다고. 그런 반응을 보이니 당연히 더 수상했어요. 예전 같으면 귀찮다는 말은 해도 그렇게까지 정색하며 거절하진 않았을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돌아올 때마다 남편의 얼굴엔 산책하고 온 사람의 개운함이 아니라 무언가에 잔뜩 신경을 곤두세운 사람의 피곤함이 배어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며칠을 마음 졸이던 어느 날 오랜만에 동네 개모임 동생을 만났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꺼낼 생각은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속갯말이 터져나왔어요. 요즘 들어 부쩍 야위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내던 참이라 동생이 먼저 안색이 안 좋다며 무슨 일 있냐고 물어온 참이었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요즘 우리 집 양반이 좀 이상해. 저녁마다 나가서는 몇 시간씩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물어봐도 얼버무리기만 하고.
동생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 그거 심상치 않은데? 내가 남의 집 일이라 소문내진 않았지만 길 건너 야채가게 왜 문 닫은 줄 알아? 그 집 남자가 바람나서 둘이 이혼하고 이 동네 뜬 거 아니야. 뭐? 아니 그 아저씨 작년에 손주까지 본 거 아니야? 아니 누가 아니래? 남자들은 나이를 먹어도 정신을 못 차리나 봐. 하긴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여자 생각하는 게 남자라잖아. 언니도 무슨 일인지 확실하게 알아봐. 요즘 심부름센터 같은 데 맡기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그런 데까지 맡기기는 좀 난 부끄럽기도 하고. 일단 내가 직접 확인해 볼까 해. 직접? 에이, 금방 들킬 텐데. 그래도 남한테 우리 집 흉한 일 맡기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 돈도 많이 달라고 할 것 같고. 동생과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남편의 뒤라도 밟아 제 눈으로 직접 뭘 하고 다니는지 확인해야겠다고요. 그날부터 저는 남편이 나갈 채비를 할 때마다 유심히 지켜보며 기회를 노렸어요. 며칠을 그렇게 지켜보다 하루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태연하게 남편을 내보낸 뒤 잠시 기다렸다가 저도 살며시 뒤따라 나섰습니다. 제 예상대로 남편은 공원을 걷는 게 아니라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저도 미리 불러놓은 택시를 타고 조심스레 남편의 차를 따라갔죠. 혹시라도 알아챌까봐 택시 뒷좌석에 앉아서도 고개를 숙였지만 난생 처음 하는 추격 전에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신호에 걸려 남편의 차를 놓칠 뻔한 순간도 있었지만 다행히 큰 길로 접어들면서 다시 시야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20분이 넘게 달리던 남편의 차는 낯선 동네의 한 원룸촌 골목 앞에 멈춰섰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려 건물 기둥에 몸을 숨기고 조용히 남편이 내리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남편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어딘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시동도 끄지 않은 채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초조하게 창밖을 살피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원룸 건물에서 젊은 여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20대 후반이나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편한 옷차림이었지만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인상이 강한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골목을 따라 걸어가자 남편이 차에서 내려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라 걷기 시작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몰래 지켜보는 거야? 저 인간이 왜 저러는 거지? 저 여자가 누구길래? 남편이 낯선 젊은 여자의 뒤를 몰래 밟고 있다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여자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것도 아니고 그저 멀찍이서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듯 뒤쫓는 모습을 보니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여자가 편의점에 들어가면 남편은 건너편에 숨어서 기다리고 여자가 다시 걸음을 옮기면 남편도 다시 뒤를 따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지켜보는데 여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조금 떨어진 가로수 뒤에 몸을 숨기듯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통화하는 여자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멀리서도 느껴지더군요. 뭔가 언짢은 일이 있는 듯 여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걸음을 멈춘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여자가 통화를 마치고 다시 걸음을 옮기자 남편은 또다시 그 뒤를 조심스레 따랐어요. 그렇게 한참을 뒤쫓기만 하던 남편은 여자가 화장품 가게에서 물건을 사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낯선 여자를 따라다니기만 했습니다. 너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남편이 술집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내연녀와 은밀한 만남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몇 시간을 젊은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다가 돌아가니 그럴만했죠. 대체 그 여자가 누구길래 남편이 그렇게까지 절박한 얼굴로 뒤를 밟고 있는 건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남편이 떨어뜨렸다던 손가방이 떠올랐어요. 혹시 그 여자가 가방 주인인가? 근데 회사 직원이라면서 왜 말도 못하고 저렇게 뒤를 쫓아다녀? 아무래도 거짓말이 확실한 것 같은데. 그날 밤 저는 간발의 차이로 먼저 집으로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지친 얼굴로 들어온 남편을 향해 물었어요. 많이 늦었네. 도대체 이 시간까지 어디 갔다 온 거야? 걷다 보니까 좀 멀리까지 가게 됐어. 미안해, 얼른 자. 남편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뭔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만의 불안함이 엿보였습니다. 전 그날 목격한 것을 당장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을 애써 참느라 혼났어요. 섣불리 캐물었다가 남편은 또 화를 내며 입을 닫아버리고 괜히 제가 미행했다는 사실만 들키면 안 되니까요. 그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며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씻고 나온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니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그 오랜 세월 한 입을 덮고 살아온 사람의 머릿속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어 속이 답답하기만 했죠. 그날 밤 저는 몇 번이나 악몽을 꾸다 깨어나 남편이 있는지 옆자리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여자는 대체 누구인지, 남편이 왜 그렇게까지 그 여자에게 매달리듯 뒤를 밟는 건지 머릿속이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차 터질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결국 그날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저는 며칠 뒤 용기를 내어 남편의 뒤에 사람을 붙였습니다. 마침 군대에서 제대하고 쉬는 친정 조카가 있어 슬쩍 부탁해 따라가게 해본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번에도 남편은 같은 동네를 서성이며 그 여자의 뒤를 쫓은 모양이었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그날과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친정 조카에게 용돈을 찔러주고 단단히 입단속시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문제의 해답을 찾기 전까진 전 마음 편히 발 뻗고 잠들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지켜보며 속을 끓이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저녁을 같이 먹자며 저와 남편을 식탁 앞에 앉혔습니다. 표정이 유난히 상기되어 있어서 저는 드디어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려나 보다 하고 내심 기대하게 됐죠.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 식탁에 둘러앉으니 그동안 남편 때문에 쌓였던 근심도 잠시 잊힐 만큼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역시 복잡한 제 마음을 다독여주는 건 자식 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오랜만에 환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 그래 우리 아들? 뭐 좋은 일이라도 있어? 얼굴이 아주 밝네. 제가 넌지시 묻는 말에 아들이 씩 웃으며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엄마 아빠 나 할 말 있어. 그러더니 잠시 숨을 고르고 뭔가를 결심한 듯 진지한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나 결혼하려고. 여자친구가 임신했어.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반가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저보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헌데 남편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는 것 같더니 갑자기 험악하게 인상을 쓰며 소리쳤거든요. 뭐라고?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을 해? 말도 안 돼. 임신했다고 다 결혼하는 게 어딨어?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태도에 놀란 아들이 멍한 얼굴로 물었어요. 아빠 갑자기 왜 그래? 임신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지. 아빠도 참 이상하게 왜 이래? 그러자 남편이 식은땀까지 흘리며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준서야, 아빠가 분명히 말하는데 지금 당장 결혼은 안 돼.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더 기다려봐. 뭐? 아니 곧 배가 불러올 텐데 언제까지 기다려? 지금 바로 결혼식 준비해도 늦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은 절대 안 돼. 아빠가 다시 얘기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알았어? 남편의 격한 반응에 아들도 저도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서운함과 당혹감이 뒤섞인 얼굴로 남편을 설득하더니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옷을 챙겨 들고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기분이었어요. 아들이 30 넘도록 남편 앞에서 그렇게 화난 얼굴을 한 적도 없었고 두 사람이 얼굴을 붉히며 말다툼을 벌인 것도 거의 처음이었죠. 사춘기 때도 남편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는 애였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아들의 의견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결혼에 관해 두 사람이 그렇게 부딪힐 일이 생길 거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어요. 멍하니 두 사람을 지켜보던 저는 남편을 향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애가 결혼한다는데 축하는 못해줄 망정 왜 그렇게 펄쩍 뛰어? 여자아이가 임신했다잖아. 그럼 남의 집 귀한 딸을 임신시켜놓고 나 몰라라 하란 말이야?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은 아랑곳 없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한참을 괴로워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아무리 성질을 내고 소리를 질러도 계속 묵묵부답이었죠. 그렇게 식탁 위 반찬들이 다 식어가도록 아무 말이 없던 남편은 10분 가까이가 지나서야 마침내 어두운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당신한테 숨긴 게 있는데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전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애써 외면하려 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결혼이 달린 일이 먼저라고 생각한 거죠. 도대체 뭘 숨겼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얘긴 나중에 해. 지금은 우리가 아니라 준서 일이 먼저잖아. 하지만 남편은 입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가로저은 뒤 한숨과 함께 이런 말을 내뱉었어요. 이게 바로 준서 일이야. 당신 내가 몇 주 전에 회식하고 많이 취해서 들어온 날 기억해? 뭐? 글쎄. 아, 그날 그래 뭐 평소보다 많이 마시고 왔지. 근데 그건 왜? 저는 뜬금없는 남편의 말에 대답하면서도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헌데 제 답을 들은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하자 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그날 회식 끝나고 술집에서 나오는데 저만 지 앞에 웬 여자가 걸어가고 있는 걸 봤어. 근데 그 여자 얼굴이 너무 낯익은 거야. 사실 준서가 얼마 전에 나한테만 보여준 영상이 있거든. 자기 여자친구랑 둘이 놀러 갔다가 찍은 거라면서. 당신한텐 아직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응. 근데 내 눈앞에 있는 여자가 그 영상 속 준서 여자친구랑 똑같이 생겼더라고. 어머, 정말 준서 여자친구였어? 근데 그게 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오다 가다 우연히 만날 수도 있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지 이 사람아. 그 여자가 내가 보는 앞에서 술집 건너편에 있는 모텔로 들어가더라고. 그것도 나이 지긋해 보이는 남자랑 팔짱까지 끼고. 준서가 아닌 다른 남자였다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 생각을 하면 아직도 다리가 후들거려.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당신 제대로 본 거 맞아? 당연하지. 그땐 1차 끝났을 때라 맥주 2잔 정도밖에 안 먹었을 때야. 아주 말짱했다고. 옆에 있는 동료들이 보기에도 이상해 보였는지 막 혀를 차면서 수군대는 거야. 남자가 한참 나이 많아 보이는데 내 딸이 저러고 다니면 가만 안 둔다는 둥. 여자가 명품만 두르고 있는 게 돈 많은 늙은 남자가 사준 것 같다는 둥. 내가 그 말을 듣는데 제정신일 수가 있어. 별로 마시지도 않은 술이 확 깨는 것 같더라. 세상에, 그게 정말 준서 여자친구가 맞다는 거야? 확실해? 제 물음에 남편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날 2차 가서 술을 퍼먹고 취해서 들어온 거야. 준서가 걔 얘기하면서 얼마나 좋아했는데 내가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준서한테 슬쩍 물어봐서 여자친구가 어디 사는지를 알아냈어. 내가 직접 걔가 어떻게 사는 여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그때 머릿속으로 번쩍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자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던 그 장면이 생각난 거예요. 저는 그제야
며칠 동안 잠 못 이루고 고민한 문제에 해답을 얻게 됐죠. 그럼 혹시 그것 때문에 요즘 저녁마다 나가서 그 동네 간 거야? 그 여자 보러? 그래. 보러 갔다기보단 그냥 쫓아다닌 거야. 뭘 하고 다니고 누굴 만나는지, 어떻게 사는 여잔지 확인하고 싶어서. 남편의 대답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밀려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뭐 이상한 거라도 봤어? 그게 볼 때마다 만나는 남자가 바뀌더라. 어떤 날은 나이 든 남자, 어떤 날은 젊은 남자. 하루는 그 여자가 급하게 모텔로 뛰어들어가다가 가방을 떨어뜨렸는데 내가 일부러 얼른 쫓아가서 그걸 주웠어.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더라고. 당신한테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어서 회사 직원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야. 저는 놀란 마음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임신 테스트기가 된 가방도 남편의 낯선 행동들도 전부 아들의 여자친구와 관련된 일이었던 겁니다. 남편을 의심하며 홀로 애태웠던 지난 며칠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가더군요. 드디어 궁금했던 모든 게 해결됐지만 후련하긴커녕 가슴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그럼 그때 당신이 원룸 앞에서 쫓아간 여자가 바로 준서 여자친구였다는 거야? 제 말에 놀랐는지 남편이 눈을 부릅뜨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사실은 나도 당신이 수상해서 몇 번 뒤를 밟았어. 낯선 여자를 쫓아다니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 말에 남편은 허공에 대고 헛웃음을 내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우리 둘 다 서로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잖아. 여보,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그럼 우리 준서가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건데 그 애가 우리 준서 애라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야? 그래, 난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준서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애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무섭기도 하고. 괜히 내 말을 못 믿거나 그 여자가 아니라고 발뺌하면 어째. 나랑 준서 사이만 틀어질까봐 어떻게 해야 할지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니까 나도 모르게 눈이 확 돌아가더라고. 저는 맥이 탁 풀린 것 같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30해 넘게 애지중지 키운 외아들이 그런 망할 여자한테 속아 결혼까지 하려 한다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긴 세월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온갖 일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심정과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생각에 갑자기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당신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네. 그냥 나한테 진작 말을 하지 왜 혼자 고민했어? 당신도 상처받을까봐 그랬지. 가능하면 당신은 모르게 준서랑 둘이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어. 근데 이제는 정말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까 더는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날 아들은 밤이 늦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지만 저희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뾰족한 결론을 내지 못한 제가 먼저 말했어요. 여보, 우리 그냥 준서한테 다 말하자. 당신이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 찍어둔 거 있잖아. 그거 보여주고 말리면 말을 듣지 않을까? 아니, 나라고 그 생각을 안 해봤겠어. 근데 그 여자가 애는 준서 애가 맞다고 하면 어쩔 거야. 그리고 혹시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럼 준서는 애랑 그 여자를 책임지겠다고 나설지도 몰라. 그땐 어쩔 거야. 애가 준서 애가 맞으니까 그렇게 살아온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어머, 말도 안 돼. 끔찍한 소리 하지도 마. 그것 봐.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가진 애가 우리 준서 애가 아니라는 걸 밝혀내야만 해. 섣불리 말했다가 그 여자가 울고불고 난리쳐서 결혼만 앞당기겠다고 하면 큰일이라고. 그럼 어떡해? 손 놓고 지켜볼 수도 없고 그 애가 준서 애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밝혀? 나도 몰라. 그냥 지켜보다 보면 뭔가 꼬투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안 돼. 그러다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잡아먹는다고. 혹시 계속 뒤를 밟다가 들킬 수도 있고. 그럼 어쩌지?
남편이 인상을 쓰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다가 저는 얼마 전 만난 동네 동생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맞아. 그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 흥신소 같은데 말이야. 돈이 좀 들어도 그런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제대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는 시간이 없잖아. 그 말에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뭐 이대로는 안 되겠다. 확실하게 알아보자. 준서 인생이 걸린 일인데 돈이 문제겠어. 다음 날 남편과 저는 인터넷을 뒤져 후기 좋은 흥신소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낯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더군요. 평생 그런 곳에 발을 들일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자식 문제가 걸리니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사무실 분위긴 괜찮았어요. 저는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 음침한 느낌을 상상했는데 밝은 분위기와 친절한 직원을 보고 놀랐죠. 인상 좋은 중년 남성이 저희를 소파로 안내하며 묻더군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근데 어떤 일로 오셨나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금방 답하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어요. 그러다 먼저 용기 낸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려는 여자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점이 많아서요. 확실하게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이상한가요? 최대한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 조사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털어놓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목격한 장면부터 그 후로 몰래 뒤를 밟으며 확인한 것들, 그리고 아들이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게 된 임신 소식까지 빠짐없이 털어놨죠. 얘기가 끝나자 수첩에 열심히 메모하던 직원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면 웬만한 건 다 확인이 되죠. 결혼 앞두고 이런 상담에 오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죠. 최대한 빠르고 확실하게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직원을 보니 조금이나마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지만 사무실을 나서는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혹시 우리 부부가 괜한 억측으로 아들의 행복을 망치는 건 아닌지 오만 생각이 교차하더라고요. 남편도 저와 같은 심정인지 연신 한숨만 쉬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물었어요. 여보, 지금 우리가 잘하는 걸까? 우리가 이런 일까지 벌인 걸 알면 준서가 실망하지 않을까?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 우리는 부모니까 어떻게든 자식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체면이고 나발이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남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가 마르는 며칠이 흘러갔어요. 그동안 아들은 남편과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지냈죠. 집에도 늦게 들어와 바로 자버리고 주말에도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남편과 마주쳐도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도 그런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쥐기 전까지는 섣불리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가던 부자가 눈도 마주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저는 중간에서 마음을 졸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당연히 집안 분위기는 말도 못하게 어두워졌죠. 아들 방에서 새어나오는 낮은 한숨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하루빨리 끝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며칠이 흐르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흥신소 직원의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과 저는 서둘러 흥신소로 향했습니다. 사무실로 가는 내내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대체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움과 초조함이 뒤섞여 손에 땀이 흥건히 배어났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직원이 두툼한 서류 봉투와 녹음 파일을 준비해 두고 있더군요.
먼저 이거부터 보시죠. 직원이 내민 서류에는 여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그동안 확인된 행적이 빼곡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헌데 놀라운 건 여자가 실제로는 아들보다 7살이나 많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2살이나 어리다고 속였다니 황당했습니다. 헌데 충격적인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흥신소 직원의 입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여자 지금 아드님 말고도 남자를 2명이나 더 만나고 있습니다. 3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임신했다며 결혼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네? 그게 정말이에요? 셋이나요? 저와 남편은 입을 떡 벌린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하지만 직원은 할 말이 더 있다는 듯 담담한 얼굴로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만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녹음한 파일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 여자가 빨래방에서 옷을 돌리며 기다리는 동안 통화한 내용입니다. 직접 들어보시는 게 빠를 것 같네요. 곧 노트북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상대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밝고 경쾌하다 못해 교태와 애교가 잔뜩 들어간 목소리였죠. 하지만 통화하며 나누는 대화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뻔뻔함 그 자체더군요. 오빠, 그 남자들은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애 아빠는 오빠잖아. 나 진짜 오빠밖에 없는 거 알지? 어차피 그 애송이들은 돈만 받아내면 끝이야. 전세금이랑 결혼준비 비용 두둑하게 받으면 우린 그걸로 멀리 가서 애 낳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2명은 벌써 송금했고 이제 하나 남은 애도 이번 주 안에 보내주기로 했거든. 그럼 내가 누구야. 고작 푼돈 벌려고 이런 짓까지 했겠어? 기대하라니까. 그러더니 전화기에 대고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가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옆에 앉은 남편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이를 악물었죠. 이런 나쁜 것들이 세상에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이용해 먹을 수가 있어? 흥신소 직원은 그런 남편을 향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조사해보니 여러 남성한테 접근해서 결혼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전셋집을 계약한다거나 결혼 비용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식으로 큰 돈을 받아내는 게 수법인 것 같습니다. 직원의 말에 저는 가슴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키운 내 아들인데 저렇게 뻔뻔하고 악랄한 여자한테 속아서 큰일을 당할 뻔했네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그나마 아버님께서 수상한 장면을 목격한 게 천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통화 내역에서 들으신 것처럼 아드님과 남자들이 그 여자한테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큰 돈을 보냈다는 겁니다. 아직 한 명이 남았다고는 했는데 그게 아드님일지도 모르니 그것부터 서둘러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와 남편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직원이 모은 자료와 사진을 넘겨받아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이미 퇴근하고도 남을 시간이라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죠. 준서야, 잠깐 나와봐. 엄마 아빠가 급하게 할 얘기가 있어. 정말 중요한 일이야. 하지만 아들은 나와보지도 않고 방 안에서 대답했습니다. 무슨 얘기? 또 결혼 반대한다는 얘기면 소용없어. 이미 어쩔 수 없다고 했잖아. 제발 문 좀 열어봐. 우리한테 딱 5분만 시간 내줘. 엄마 아빠한테 그 정도도 못해? 그 말이 먹혔는지 잠시 후 아들이 마지못해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똑바로 마주한 아들을 소파에 앉힌 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펼쳤어요. 준서야, 이것 좀 들어봐. 이거 듣고 나서 우리한테 화를 내든 뭘 하든 그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일단 가만히 들어만 봐. 그러고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와 함께 흘러나오는 내용을 듣던 아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하게 굳어가더군요. 파일이 끝난 뒤에도 아들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입만 떡 벌리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한참을 그대로 얼어붙어 있던 아들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혹시 조작된 거 아니야?
하지만 남편은 어두운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우리가 흥신소에 정식으로 의뢰해서 받은 자료야. 여기 서류랑 사진도 있어. 그 여자 너 말고도 지금 결혼을 준비하는 남자가 둘이나 더 있다더라. 셋 모두한테 똑같이 임신했다고 하고 결혼 준비 비용이랑 전세금 받아서 도망칠 계획이었던 거야. 말도 안 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아들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자 남편이 그런 자식의 손을 잡고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준서야, 너도 혹시 그 여자한테 돈 줬니? 어서 말해봐. 그 말에 아들은 넋이 나간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은행에 대출 신청하고 심사받는 시간이 걸려서 내일 오전에 은행에서 돈 나오면 보내주기로 했어.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대번에 환해졌어요. 저는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아직 그 여자한테 돈은 한 푼도 안 뜯긴 거지? 하지만 아들은 한숨을 쉬며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일단 주식에 들어있던 거 빼서 1,000만 원만 보냈어. 예식장 예약하고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다고 해서. 대출은 전셋집 계약하고 한다고 해서 알아본 거야. 거기서 돈 나오면 적금 들어있던 거 해약해서 한 번에 2억 보내기로 했었어. 그 말에 남편과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1,000만 원은 송금한 뒤였지만 대출까지 받아 2억을 송금하지 않은 게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 같았죠. 하지만 아들에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결혼까지 결심한 여자가 자신을 사기칠 대상으로만 여겼다는 사실도 충격이고 그런 수법에 속았다는 것도 수치스러운 모양이었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거지? 그 돈이면 숨만 쉬면서 몇 년을 모아야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결혼까지 할 뻔했다니. 나보다 한참이나 나이 많은 여자를 동생이라고 알면서 나 너무 한심하다. 그치? 자괴감이 가득한 아들의 말에 저는 눈물이 터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남편이 아들을 와락 끌어안으며 외쳤죠. 아니, 네가 왜 한심해? 아무리 똑똑한 남자라도 맘먹고 속이려고 달려드는 여자 알아보기 쉽지 않아. 이건 절대 네 탓이 아니야. 알겠어? 그렇게 두 부자가 끌어안고 오열하는 모습을 저도 눈물 속에 지켜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온 가족이 퉁퉁 부은 얼굴로 아침을 맞았어요. 아들의 얼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말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눈빛만은 반짝이고 있었죠. 엄마 아빠, 나 그 여자 죗값을 치르게 해야겠어. 절대 이대로 그냥은 못 넘어가. 경찰서 가요. 아들의 말을 들은 저는 그제야 마음을 좀 놓을 수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아들이 넋놓고 무너질까봐 걱정했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주니 그저 고맙기만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저희 세 식구는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형사 앞에 준비한 자료를 모두 꺼내놓으며 다부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여자를 결혼 사기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여기 증거자료 다 있습니다. 제 피 같은 돈 1,000만 원을 가져갔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사기친 정황이 있어요. 담당 형사는 저희가 내민 녹음 파일과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더니 간단하게 노트북으로 뭔가를 확인한 뒤 이렇게 말했죠. 야, 이 여자 벌써 비슷한 사건으로 2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네요. 상습범입니다. 형사의 말에 아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 말고도 그런 식으로 당한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에 분노와 함께 묘한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을 짓더군요. 그로부터 며칠 뒤 여자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조사받는 자리에서도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어요. 난 정말 억울해요. 이 아이는 정말 준서 씨 아이라고요. 전부 다 오해예요. 여자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담당 형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얼굴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남자와 낄낄대며 나눈 대화가 그대로 흘러나오니 더는 발뺌할 수가 없었던 거죠.
조사가 진행되면서 여자가 준서의 아이라고 주장했던 아이의 친부는 통화 녹음 속 그 남자가 맞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돈을 노리고 계획된 사기였던 겁니다. 결국 여자는 결혼을 빙자한 사기 혐의로 구속되고 그에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됐어요. 아들에게 접근했던 것과 똑같은 수법으로 다른 두 남성에게서도 이미 상당한 돈을 뜯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실형을 피할 수 없었던 거죠. 안타깝지만 아들은 그 일을 겪은 뒤로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두렵다며 말수도 줄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회사에서도 자꾸 멍하니 앉아 있다가 상사에게 지적받는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은 그런 아들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남편은 틈만 나면 아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상처를 극복하도록 응원했습니다. 준서야, 이번 일로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빠도 다 알아. 근데 너무 자책하진 마. 그 여자가 워낙 작정하고 속인걸. 네 잘못 아니야. 아빠도 그때 그렇게 화내서 미안하다. 진작 다 말해야 했는데 괜히 너 상처받을까봐 혼자 끙끙 앓다가 일을 더 키웠어. 그러자 아들도 조금씩 마음을 돌리며 상처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니야 아빠. 아빠가 그때 그렇게라도 말려줘서 천만다행이었지. 안 그랬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 오히려 내가 아빠 엄마한테 고맙고 미안해. 그렇게 아들은 천천히 다시 예전의 미소를 찾아갔고 우리 가족 사이에는 전보다 더 단단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숨기는 것 없이 무엇이든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다짐했고 아들도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고 뭐든 의논하게 되었죠. 예전처럼 부자가 함께 등산을 가는 날도 다시 늘어갔고 저도 그 사이에 종종 끼어 셋이 국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1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성실하고 참한 아가씨와 만나기 시작했다며 수줍게 웃어 보이기도 했어요. 이번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아들을 보니 전 그저 대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죠. 지금 저희에게 그 말이 딱 맞는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럼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무탈하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남은 세월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길 기도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도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